자, 오늘 수업은 648페이지 파트 6입니다. 행정통제, 행정개혁 파트. 자, 두 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행정책임하고 행정개혁 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행정책임 통제에서는 일무랑 정도가 반영되는데 1절의 행정책임보다는 2절의 행정통제가 나올 거예요. 그 통제 쪽에서 상대적으로 출제 빈출 형태가 큽니다. 크고 출제 포인트 보시면 별표가 안 들어가 있죠. 그만큼 빈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맨 앞에 행정책임이 무엇인가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자, 행정책임은 맨 앞에 나온 거 보세요. 행정인, 공무원을 얘기하죠.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 기대에 부응하여 거기 공익에서부터 법령까지를 보통 행정책임의 기준 그러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를 행정책임이라고 얘기하죠.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의무, 그걸 행정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징 나온 거 보시면 일본에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한다. 의무가 있으니까 항상 의무에 수반되는 것은 뭐야? 책임이 수반되잖아. 일본은 그 표현이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표현 잘 보세요. 행정책임은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나 재량권을 남용했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너 재량권 남용해서 너 책임져 이런 식으로. 그럼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것은 행동의 결과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4번 나온 거 보시면 행정책임은 밑줄 쳐놓아서 행정의 과정 및 결과란 말 나왔어요. 그 행동의 과정을 얘기할 때는 공무원들이 행동을 할 때는 일정한 법령에 따라서 아니면 여러분들 공직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행동할 때는 일정한 과정,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해서 그것을 이제 과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결과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를 원인으로 바꾸면 틀려. 그래서 날개에 보시면은 행정책임은 행동의 원인이 틀렸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 행정책임이에요. 이거 하나 의미 좀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6번 나온 거 보세요. 행정책임은 6번 보세요. 자, 위에서 얘기한 여러분들 공익이나 공직윤리 법령을 행정책임의 기준 그러는데 이 기준은 공무원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여러분들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하지 않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다음 7번에 특정 개인의 요구보다는 그 위에 있는 요구, 그 위에 있는 요구는 국민의 요구, 전체 국민의 요구, 그냥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걸 보통 우리는 외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외연성 밑줄. 자, 상관은 부하의 잘못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행정책임은 행위 주체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특징 파악해봤으니까 필요성 농점 없고 자, 오른쪽에 옆에 이제 보자. 그 책임의 기준에서 두 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명문 규정은 각종 관계 법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법령. 자, 일단은 거기 이제 제시된 게 그 두 번째 줄 저 끝에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상 제시하고 있는 의무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건 뒤에서 학습할 테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하여간에 각종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그걸 명문 규정을 얘기하고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를 얘기할 때는 이제 법규에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래서 공익이다, 기타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공익 맨 앞에 밑줄, 행정 책임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규범적 기준 밑줄. 당위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에서 공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위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름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그 3번에 공직윤리 나온 거 봐. 자, 공직윤리는 자, 공무원도 전문 직업이야,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을 얘기하는데 그다음 나온 거 봐. 현대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밑줄. 가장 바람직하고 자율적인 기준을 얘기해라. 그럼 지금 얘기한 공직윤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표현이 틀린데 이게 옛날에 출제에 나왔었어요. 이게 출제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이상한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공익은 가장 중요한 규범적 기준. 그 다음에 밑에 이런 공직윤리는 가장 바람직하고 자율적인 기준. 그렇게 좀 구분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공직윤리에서는 키워드가 자율적인이란 말 나온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가장 바람직하고 자율적인 기준, 지금 얘기한 공직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여러분들 그 차이점 정도는 숙제에서 내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행정 책임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이제 도덕적 책임이 나왔고 또 하나 법적 책임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이 도덕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영어 나온 거 봐. 리스판서빌리티란 말 나왔죠. 649페이지 하단입니다. 649페이지 하단. 리스판서빌리티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리스판서란 말은 응답하다 그거 아니야. 여기서 파생된 명사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온 게 국민 요구에 응답해야 할 책임, 대응해야 할 책임. 이게 지금 얘기한 도덕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도덕은 양심에 근거하여 도덕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래서 양심에 근거한 책임도 도덕적 책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자, 아까 이런 얘기했죠. 상관은 부하의 잘못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상관은 부하의 잘못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선다. 이 말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등장하는 책임, 그것도 지금 얘기한 도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법적 책임, 어카운터빌리티라는 말 나왔죠? 자, 그 맨 앞에 이제 공식적 관계에다가 밑줄. 이 공식적 관계는 쉽게 법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법에서 정한 관계를 중시한다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관계를 중시한다고 표현이에요. 그럼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상의 제재가 수반이 돼야 한다.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법률상 제재가 수반된다. 그런 말 나왔어? 나왔죠? 자, 제가 좀 전에 도덕적 책임은 아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등장하는 책임이란 말은 도덕적 책임은 여러분들 타인에게도 이게 실질적으로 분담이 돼야 안 돼. 분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덕은. 근데 법적 책임은 자기가 여러분들 범법 행위하고 위법 행위하고 그걸 타인한테 전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법적 책임은 결코 분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자의 관계 이해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장을 넘겨보자. 자, 쌍가로 2번에 정치적 책임하고 기능적 책임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이 정책 책임 자체를 거기 국민의 의사에 부응해야 할 책임 나왔죠. 거기다 의사에다 가려놓고 정서, 국민적 정서에 부합해야 할 책임 상관없어요. 국민적 정서에 부합해야 할 책임 같은 말입니다. 그걸 정치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무원들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할 책임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기능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아까 공무원도 전문 직업인이라고 얘기했어요. 했죠. 그럼 전문 직업인은 자, 당연히 여러분들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져야 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업무 윤리가 있어 없어? 있겠지. 이에 따라서 직책을 수행해야 할 책임, 이게 바로 기능적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직업적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목적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 그런다? 목적적 책임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게 지금 얘기한 기능적 책임을 의미한다. 자, 쌍가로 3번에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다. 제도하고 또 하나 자율 두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자, 제도를 얘기할 때는 거기 맨 앞에 문책자의 외제성이란 말 나왔죠. 자, 무슨 말인가 보자. 아버지가 여러분들 몽둥이 딱 들고 바깥에 지켜보는 게야. 책임을 묻는 사람이 바깥에 딱 있는 게야. 이게 문책자의 외제성이야. 근데 여러분들 자율적 책임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없어도 스스로 마음속에 아버지 상을 집어넣고 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버지가 기분 나빠했을 텐데 아버지가 바깥에 없어도 마음속에 아버지의 상을 집어넣고 스스로 여러분들 행동하는 것, 이게 지금 얘기한 자율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책자의 내재와 또는 부재란 말 나오죠. 다시 제도. 자, 제도적 책임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행정학에서 제도는 법규를 보통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 법규. 그래서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한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에요. 이게 지금 얘기한 제도죠. 자, 제가 여러분들 행정에서 법규를 얘기했던 제도 또는 공식이란 말을 쓰거든. 그래서 공식적, 제도적 통제란 말은 법적인 제재를 강조한다고 표현이에요. 법적인 제재를 강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판단의 기준과 절차를 객관화, 법으로 정하는 것을 객관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는 것을 객관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제재가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옆에 자율적 책임은 두 번째부터 보자. 절차의 준수,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하고 행정 책임을 완수하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책임을 얘기할 때는 공식적 제도, 이런 법을 얘기하는 거죠. 법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행정 책임 역시 객관적으로 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법적 제재가 없다고 파악하지. 근데 최근 문제는 쌍가루 3번에 관한 문제가 2번 나왔어. 양자 비교하는 것들. 그러니까 요건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어쨌든 간에 3가지 형태의 책임의 유형은 어렵지 않으니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됐습니까? 자, 그 밑에 책임에 대한 논쟁 자체가 나왔는데, 자, 2명의 학자가 나와. 한 사람은 헤르만 파이너가 나왔고, 또 한 사람을 얘기할 때는 칼 프리드리, 2 사람이 나왔는데, 자, 헤르만 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부에 있어서 행정 책임이라는 논문을 1966년도에 발표하는데, 그 논문 제목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파이너가 얘기한 건 바로 뭐냐? 자,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통제를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다름 아닌 바깥에 의한 통제. 거기 여러분들 입법부나 사법부나 정당은 바로 행정부 바깥에 있죠. 이걸 외부 통제야 그래.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를 강조한 게 헤르만 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프리드리히는 야, 너 파이너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967년도 자신이 발표한 논문에서 이런 얘기하죠. 행정 책임이라는 것은 거기 3번째 줄 외부로부터 통제되거나 됐습니까? 그러면 객관화 법으로 제도 객관화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마음속으로부터 유도가 되어져야 한다고 파악하는 거야. 공무원 스스로의 마음속으로부터 유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행정책임의 기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공무원 마음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 밑에 행정 책임의 기준은 관리의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 나왔나? 나오고 그 다음 밑줄 쳐라. 그럼 마음속에 스스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2가지 형태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하나는 기술적 지식하고 또 하나 국민적 정서. 공무원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행동해야 할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 없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이게 부합되는지 또 국민적 정서에 부합되는지 이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맨 위에 그 페이지 맨 위에 아까 행정책임 정치하고 기능 이거 기억나죠? 그럼 정서책임 국민의 의사 국민적 정서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죠? 그럼 다시 내려가서 거기 여러분들 기술적 지식과 국민적 정서에서 국민적 정서를 우리는 정치적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적 책임이라고 적어놔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앞에 기술적 지식은 다시 650페이지 맨 위에 기능적 책임 나온 거 봐. 기능적 책임은 제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라고 얘기해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능적 책임하고 연결이 돼야 한다. 되죠? 다시 내려가서 기술적 지식에다가 기능적 책임이라고 정으로서 여러분들 기능적 책임.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칼 프리드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너 같은 경우에는 외부 통제를 강조했지만 프리드리는 스스로 통제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음속의 기준을 2가지 형태를 설정해 놨다. 하나는 기술적 지식하고 또 하나 국민적 정서. 그래서 기술적 지식은 뭐랑 관련돼? 기능적 책임하고 관련되고 국민적 정서는 민주적 책임과 강조가 된다. 그러므로 프리드리가 강조한 행정 책임을 굳이 얘기하면 2가지 얘기해라. 뭐하고 정치적 책임하고 기능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말 뜻 이해했습니까? 자, 그 표현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옆 페이지 쌍가루 3번 나온 거 봐. 맨 위에. 자, 현대에서는 그럼 현대는 뭘 강조하냐?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에서부터 공무원 스스로 통제하는 내부적 자율적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로 중점이 전환되고 있다고 숙제에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아까 좀 전에 논쟁을 얘기할 때 파이너는 뭐? 외부 통제. 프리드리는 뭘 강조했다? 내부 통제 강조했다. 그건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여러분들. 학자 연결해서 가지고 가끔 출제에 나오는 거야. 알았죠? 다시 보자 여러분들. 파이너는 외부 통제, 프리드리히는 내부적 자율적 통제를 강조했다. 오늘 행정 통제는 외부 통제에서부터 뭘 강조하고 있다? 내부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 흐름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그거 봤으면 이제 절을 바꿔서 2절에 행정 통제 파트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얘기하는데 제가 2절서 출제가 보통 나온다고 얘기해서 했는데 거기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 1번의 통제 유형 별표 3개 나왔죠.
저 행정 책임과 통제에서는 보통 1문항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통제 이용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입법 통제, 사법 통제, 옴부즈만 이런 것들도 출제에서 개별적으로 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각각 C급이고 특히 옴부즈만 자체는 B급에 들어갑니다. 별표등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2절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맨 앞에 행정 통제 파트부터 내용을 좀 개념을 정리해 보자. 자, 일단 행정 통제는 저 밑에 행정 책임을 보장 확보하기 위한 그다음 물어놨어요.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행정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제어 장치를 행정 통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통제를 얘기할 때는 쭉 내려 쌍가로 3번에 특징이 나왔는데 특징 출제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한두 가지 정도는 가져가야 돼. 자, 2번의 별표. 통제는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어 장치니까 당연히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들어가지. 그래서 이번에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거기 들어보자. 여러분 계획표를 보통 수립하잖아. 일일 계획. 그럼 계획을 왜 수립하는 거야? 수립하는 이유. 계획표를 왜 만들까? 우리의 하루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획표를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 계획과 밀접한 관련성 내포되어 있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7번 별표. 행정 통제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이루어지는 미실잖아. 계속적 과정에다가 미실. 꾸준히 하는 계속적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했다 안 했다가 생각나면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술 처먹고 한번 해보고 그런 거 있죠. 그걸 뭐냐? 그걸 단속이라 그래. 그러니까 계속이 아닌 단속적 과정 그럼 틀려. 거기 652페이지에 날개 행정 통제는 기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다음 단속이야 계속이야. 계속이지. 단속은 했다 안 했다 생각나면 하는 걸 얘기해. 영어에 continuous가 있고 continually 있거든요. continuous가 바로 뭐다? 계속적 그런 말을 쓰는 거고 continual을 얘기할 때는 단속이란 말을 쓰는 거야. 했다 안 했다 생각나면 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 말 때 이해했습니까? 자, 이 연고를 간주하고 바로 이 페이지에 맨 위에 행정통제의 원칙. 자, 통제 원칙 출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는 가져가야 돼. 출제 안 나와서 하나는 가져가야 돼. 1번의 예외의 원칙은 가져갈 거야. 여러분, 행정의 모든 면을 통제한다는 것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통제한다고 보는 게 어떤 사항? 예외적인 사항. 그래서 예외적인 사항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적으로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 또 하나는 편법. 편법이나 부당이라 그래. 위법한 행위나 편법 부당한 행위. 이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위법을 뭐라 그러냐? 이걸 작위라고 얘기하고 편법이나 부작위를 묶어서 부작위라고 얘기합니다. 부작위. 그래서 우리가 방학간 행정 통제를 얘기할 때는 자기 부작위를 대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을 써. 자기 부작위를 대상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맨 위에 통제 원칙 1번의 예의 원칙 그 하나만 정리해서 가져갈 거예요. 자, 된 거로 간주하고 중간에 행정 통제의 과정이 나왔는데 자, 과정에 관한 형태가 3단계의 과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맨 앞에 통제 기준을 설정하고 두 번째 성과 측정 평가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시정 조치 쭉 나왔는데 자, 행정 통제 기준을 설정할 때는 조직의 운영 전부를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단시간 내에 전체 상황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제를 하면 좋아 안 좋아? 좋겠죠. 그러면 단시간 내에 전체 상황을 알 수 있는 통제의 기준을 전략적 통제 지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전략적 통제 지점으로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5가지 요소가 반영돼야 돼. 거기 적시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여러분들 구현되도록 그다음에 모든 부처 간에 균형 있게 어떤 부처만 통제하고 다른 부처 통제하는 문제가 돼야 안 돼.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통제할 때 이왕이면 비용을 극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면 좋아 안 좋아? 경제성에서 5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그래서 저거 보자. 사형 저거 보세요. 중국말로 사형 있잖아. 그래서
포경수술은 적시하시오. 저거는 사용 포경수술은 적시하시오. 자, 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적 가치성. 형은 균형성. 그죠? 포경수술은 폴은 포괄성, 경은 경제성. 적시하시오. 적시성. 되죠? 사형 포경수술은 적시하시오. 지울게. 나중에 이 학생들 지워. 그 아버지가 보고 이놈아가 왜 이걸 적어놔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나중엔 지우세요. 자, 제가 그렇게 요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기준 설정하고 나머지 2번, 3번은 논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준 설정 하나만 좀 가져가세요.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한 장을 넘겨서, 자, 이제 출제 A급짜리가 통제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자, 행정통제 유형은 뭐 학자에 따라서 뭐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 우리 교재에서는 길버터가 제시한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길버터 자체는 먼저 통제의 주체나 방향에 따라서 외부가 통제하냐, 외부 통제, 내부가 통제하냐, 내부 통제를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통제가 법으로 보장된 것을 공식적 통제,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공식적 통제로 파악하고 있다. 다시 보자 여러분들. 외부 통제, 내부 통제 얘기했죠? 법으로 보장됐다, 공식.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비공식. 그럼 보자. 외부 통제 박스 안에 보시면은 사법, 입법, 옴부즈만, 민정 통제 나왔지? 그 민정 통제는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비공식. 이렇게 묻는 것 한 문제. 그 다음에 외부, 내부를 섞어서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남중 외부 통제가 아닌 것 해가지고 일반 행정윤리에 의한 통제. 몇 번? 행정윤리. 행정윤리는 여러분들 내부 통제 가운데 비공식 아니야. 알았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먼저 외부 통제부터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부 통제를 민주통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 한다? 민주통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타율적 통제라고도 얘기해. 자, 그럼 이놈은 여러분들 외부적 공식이 있고 외부적 비공식 두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눠서 연구를 하는데, 일단 외부적 비공식을 대표하는 게 바로 민중통제야. 민중이 통제하는 거야. 거기 민중통제 기업본에 보시면 여러분들 선거, 여론, 시민 참여, 이익자탄, 단체, 정당, NGO 등등이 통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이 형태는 길버트라고 하는 찰스 길버트라는 학자가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정당을 공식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정당을. 근데 이건 여러분 오늘날 비판을 받아. 여기 보자. 미국이란 나라 같은 경우는 양당제 아니야. 양당제. 정당이 딱 두 개밖에 없어. 뭐하고 뭐. 공화당하고 민주. 그러니까 양당에 의한 통제를 얘기할 때는 국회에 의한 통제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정당을 공식으로 해서 그래. 근데 대한민국은 양당제야, 다당제야. 다당제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정당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 뭐 바른통합당, 미래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정당이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한국적 상황으로 볼 때는 정당이 여러분들 공무원 통제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됐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길버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야. 이제 시험 문제를 위한 게야. 민중 통제 가운데 예외적으로 공식적 통제 그러면 그때만 정당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알았냐? 근데 이것도 현실은 비판해. 나도 뭐 학교 가서 발표하고 그럴 때는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선거 제도는 법으로 선거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을 해야 안 해. 공직자 선거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 18 지상은 선거를 토대로 여러분들 이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선거가 공식으로 봐야지 선거가 비공식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수긍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출제에 혹시 나올지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주장에 불과한 거지 이게 일반화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책으로 쓰거나 논문을 발표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거 지금 얘기한 식으로 내가 여러분들 출제위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출제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적 견해에 따라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래서
정당만을 공식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정의서 가져가시고, 다음은 이제 선거를 얘기할 때는 그 다음 나온 거 보자. 조직화되어야 한 일반 국민이 행정에 대해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그러면 선거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별도로 좀 하나 좀 숙제해서 가져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거를 얘기할 때는 니은번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행정에 대해서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선거를 얘기한다. 하나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리을번 안에 가져갈게. 그 NGO 비정부 조직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 NGO를 일명 우리는 제5의 권력이라 그래. 뭐란다? 제5의 권력.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번의 두 번째 줄 끝에 제5의 권력에 의한 통제, 그러면 비정부 조직에 의한 통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밑에 기타 사회의 목탁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뭐다? 매스컴이야. 그래서 사회의 목탁에 의한 통제, 그럼 매스컴에 의한 통제를 의미한다. 됐습니까? 자, 된 거를 관조하고 그 밑에 자, 예부제 공식을 좀 보겠어요. 자, 첫 번째 나온 게 입법 통제가 나오고 있죠. 국회에 의한 통제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입법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두 번째 줄 밑줄쳐나 행정에 대한 제1의 통제자라고 불립니다. 여러분들 그 일반 민중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입법부가 제1의 통제자라고 불려. 알았냐? 혼동하지 마세요. 국민을 제1의 통제자란 말은 안 써요. 입법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입법부를 뭐라냐? 가로 안에 행정부에 대한 뭐라 그런다? 감시견,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강아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입법 통제의 주요 내용들 세 번째 줄,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이에요. 잘 보세요. 법률 제정하잖아. 이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 심의하고 그걸 묶어서 우리는 공공정책 결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공공정책 결정권 나왔죠. 예산 심의도 좀 전에 얘기한 정책 결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예산 심의 결정해주고, 그러니까 국정감사, 국정조사 어디서 해? 국회에서 하잖아.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다? 고급 공무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 또 여러분들 국무총리라든가 여러분들 각부 장관, 보통 그들 이제 국무위원 그러는데 이 국무위원에 대해서 해임 건의할 수 있죠. 또 행정부의 고위 관료를 국회에 출석해서 여러분들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출석 요구권이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소추를 당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소추를 당했잖아. 그다음에 인사청문 국회에서 하죠.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에 대한 긴급 명령권을 대통령이 발동했다. 그럼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승인권 나왔고 선전포고 승인권. 이거 다 지금 얘기한 식으로 바로 뭐다 여러분들? 국회에서 하는 행정부에 대한 통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 C번호 보지 마시고 자, 옆 페이지 맨 위에 디귿번에 가장 민주적 통제이면서 밑줄 민중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점이 내포되어 있어요. 일반 국민이 통제할 때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물리적인 장벽 때문에 통제하기 힘든데 국회를 토대로 보완할 수 있다 그 편이에요. 자, 그러나 입법 통제는 행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전문성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전문성에 따른 제약이 있고, 국회가 특정 기업의 여러분들 주구 역할하는 견해도 있어. 삼성한테 여러분들 각종 여러분들 돈 받아먹고 삼성 자체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 있죠. 좀 국민의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누구야? 그 하천 대위에서 돈 받아먹었잖아. 50억. 그런 놈들은 다 뭡니까? 누구? 국민 대위라고 하는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네. 하죠. 이게 바로 뭐예요? 특수이익을 대변하는 비대표성이에요.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만을 이롭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포획 현상 자체는 이제 돈 받아 먹고 여러분들 포로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국정에 관한 정보나 자료는 누가 보다 많은 정보를 장악해? 행정부 아니야.
그냥 국회가 통제할 때 이런 면에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제약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 통제의 한계까지 꼭 정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말씀은 이제 사법 통제라는 거 보자. 사법 통제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을 얘기해. 법원, 알죠? 법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걸 얘기해. 그래서 행정업무 수행상 시민의 권익에 침해를 받았다? 그러면 행정소송해야 안 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정부가 만든 각종 여러분들 법규가 있어요. 그걸 행정명령, 규칙, 처분, 행정부에서 만든 법규 아니야. 근데 이런 법들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예요. 그래서 위헌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고 위법을 조사하는 것을 얘기했던 대법원이야. 하여간에 다 사법 통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자, 그러나 사법 통제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이나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사법 통제는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보자 자기 부작 얘기했잖아. 그럼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기야 부작이야? 사법 통제는 이것만을 위법한 것을 여러분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건 여러분들 편법이나 부당은 법원에서 여러분들 이게 심의 이게 판단할 때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통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소극적 통제, 소극적 구제 그런 말을 써요. 그리고 사후에 발생한 것만 하죠. 그래서 사후 구제의 성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사법통제 행정소송 걸 때는 예를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겠고 법원에 공탁금도 내야 되고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 그래서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경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자, 또 하나 자기만을 대상으로 하지 부작위는 다룰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좀 전에 얘기했잖아. 자, 마찬가지로 행정의 전문성 그래 돼 있고, 자, 정책 수금, 자, 아까 제가 정책 책임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해야 할 책임 얘기했잖아. 사법 통제는 법적인 책임을 추구하는 것이 정책 책임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책 책임 추구에 한계가 있는가 사법 통제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들 외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읽고 이해되면 되는 거야. 이건 암기사항이 아니라 아, 이게 사법 통제 한계구나 하고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지구조는 그게 이해하게끔 인지구조가 형성되어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이전에 뭐 유치원 다닌 사람도 있겠고, 그 가정교육 받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쭉 다 왔을 거 아니야.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학력만 받아도 이런 인지구조는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인지구조에 따라서 이해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옴부즈만 나왔는데 이제 옴부드란 말은 스웨덴에서 등장한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이걸 번역할 때는 대리인 아니면 대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국왕부재 시 국왕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찰했던 호민관. 호민관은 뭐예요? 백성을 보호한다.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민관. 그리고 행정감찰. 이걸 보통 옴부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제 이 말 자체가 등장했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이제 보완할 목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행정 통제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비록 스웨덴에서 1809년도에 최초로 등장했으나 이웃 나라, 거기 여러분들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다 묶어서 뭐라 그래요? 네덜란드 다 북유럽 국가. 북유럽 국가에 다 채택을 해. 그리고 기타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뭐 뉴질랜드, 한국 여러 국가들에서 옴부즈만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거기 여러분들 쭉 내려서 밑줄 바로 위에 1995년도 김대중 정부 때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국민고청 처리위원회가 탄생을 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도 명식이 바뀌어 국민권익위원회로 명식이 바뀌었고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의 옴부즈만 역할을 담당합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게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차이점 묻는 것도 한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스웨덴식 옴부즈만 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게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옴부즈만은 스웨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옴부즈만은 스웨덴식을 얘기한다. 자, 맨 앞에 1809년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우리는 북유럽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때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을 먼저 보자. 의회의 기관에다가 밑줄. 자, 이걸 입법부 기관이라 그러는데 왜 의회의 기관이란 말을 쓰냐면은 입법부 소속의 공무원을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옴부즈맨으로 임명해. 입법부 소속 공무원을 입법부에서 임명을 해. 그래서 의회의 기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 유의할 게, 자, 거기 들어보자. 의회의 기관이라고 해서 그 의회에서 막 통제하고 막 하냐? 못해. 보다 공정한 위치에서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들은 초당성이 보장이 돼. 초당성은 어떤 당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지금 의회로부터 독립이 돼. 비록 의회에서 임명하지만 의회에서는 이들의 행위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세 번째,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보장이 돼.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2번에 당파성이 없는 행정감찰관 독립성 보장. 4번에 여러분들 옴부즈맨은 끝에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 그런 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 옴부즈맨을 이용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공정하게 저렴한 처리가 가능해.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사법 통제는 마땅한 비용 들어가고 여러분들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모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달리 옴부즈맨은 아주 신속하게 거의 비용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여기 보자. 자, 여러분들이 정부 활동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권익의 침해를 받으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여러분들 올려. 억울하다고. 그럼 돈 안 들어가. 주변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올리는, 혹시 올려본 사람?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한 번도 하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관공서 여러분 주변 쪽에다가 들어가는 길이 골목길이야. 외길이야. 여러분 가로등 설치 자체를 여러분들이 한 두 번, 세 번씩 계속 얘기해서 민원을 넣었어. 근데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치안한테 상해를 받았다. 그럼 억울하지 않아? 억울하지.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나 이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올리잖아.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나가. 그래서 잘못했으면 여러분들 그들을 벌해. 공무원들 자체한테. 그 공무원들 징계 매기시오 하고 여러분들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이용하는 방법들. 자, 그래서 신속, 공정, 저렴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옴부즈맨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국민들이 신청한다 그랬죠? 신청을 받아서 조사할 수도 있고, 스스로 자발적, 직권적 조사도 가능합니다. 옴부즈만 자체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된 점 건의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조사 내용을 매스컴을 토대로 외부로 공포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 옴부즈맨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자, 그 결함이 그 다음에 나와.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통제권이 아니라 미술처럼 간접적인 통제권이라고 나와. 간접적인 통제권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옴부즈맨을 뭐라 그러냐? 거기 영어 나온 거 봐. 와칭 도구, without this란 말이 나오죠. 아까 제가 와칭 도구 여러분들 할 때 감시견 그럼 어디라 그랬어요? 감시견은 입법부. 근데 이건 여러분들 그 다음 나온 게 without this야. 이빨 없는 감시견이에요. 자, 집에 강아지는 이빨이 있어 없어? 개 말고 강아지. 개의 새끼. 개의 새끼는 여러분들 이빨이 없잖아. 그런 거 강아지한테 손가락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아파 간지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빨 없는 감시견이란 말은 여러분들 물으면 좀 아파야 되는데 하나도 여러분들 안 아픈 걸 얘기해요. 비판한 말이에요. 비판한 말. 한국 사람들 여기 보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여기 무슨 새끼라 그래? 강아지를 뭐의 새끼라 그래? 그렇죠. 그 개새끼가 가장 많은 용어냐?
그러니까 개새끼란 말은 그럼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거지, 비하한 거지, 여러분들. 아이, 개새끼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주 그 현찮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이 서양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서양도 도구라고는 개 자체를 아주 현찰한 놈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현찰한 놈으로. 그 욕할 때 여러분들, 빛이란 말은 뭐야, 빛이? 그거는 암캐. 비치가 암캐야. 암캐 새끼. 우리나라 개새끼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랑 우리나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개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보면 다 개 같아, 안 같아? 국회의원 보면 다 개 같잖아요, 여러분들. 여당, 야당, 국회의원 다 개 같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국회의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를 내보내. 더 잘할 거야,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근데 이놈이 이 새끼들은 말도 안 듣는 개야. 미친 개 같아. 떠돌이 개. 그러니까 이제 요새 국회의원 하겠다는 애들이 없어요. 요새는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뭐 한다 그래. 연예인 한다 그러죠. 연예인. 뭐 BTS가 되겠다.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옛날엔 권력력이나 명예 그런 걸 강조해가지고 선생님 때만 하더라도 이 다음에 못할 거야. 장군이 오랬다고, 장군. 장군, 군인, 대통령 이거에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거 한다는 애들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한심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개로 비유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볼 없는 감시견이라고 비판을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8번 나온 거 봐. 옴부즈맨은 자기 부자기를 다 다뤄. 자기,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 위법, 부자기, 부당을 다 다뤄.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 통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옴부즈맨은 적극이야, 소극이야? 적극 잘했어요.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야. 혼동하지 마. 간접적 통제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통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칠판에 잠깐 보자. 자, 자기 부자기 가운데 위법글은 뭐야? 자기 잘했어요. 근데 부자기를 얘기할 땐 여러분들 여기 보자.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편법 아니야? 부당한 거 아니야? 그러면 편법이란 말은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한 게 안 한 게야? 한 거죠. 그래서 이 공익을 행정의 최고의 목적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옴부즈맨은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루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식으로 적극적 통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합법성 여부가 바로 자기고 합목적성이 부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9번 나온 거 보자. 헌법기관이야. 이 헌법기관이란 말은 헌법서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 표현이에요. 헌법서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기관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교재 앞쪽으로 잠깐 넘겨보자. 자, 655페이지. 자, 일단 여러분들 3번의 별표, 의기관 별표.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6번에 신청적 조사 밑줄, 끝에 직권적 조사 밑줄. 그러니까 옴부즈맨은 지금 여러분들 656페이지 맨 위에 6번이야. 6번에 신청적 조사 밑줄, 옆에 직권적 조사 밑줄.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신청받아서 조사할 수 있고 직권적 조사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9번의 밑줄, 헌법기관. 그럼 지금 얘기한 밑줄 친 거 세 가지가 한국의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차이점이야. 그래서 바로 옆 페이지 보세요. 먼저 첨삭지도에 국민권익위원회 나온 거 봐. 자, 거기 일단은 여러분 개념 나온 거 보세요. 옆 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란 말이 나오죠. 657페이지. 657페이지. 맨 위에 첨삭지도에 국민권익위원회 찾았어요? 다시 보자, 여러분들.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나오죠. 일단은 실천하. 국민의 고청사항을 제3자 입장에서 친석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일종의 옴부즈맨인데 한국은 입법부형이 아니야. 왜? 국무총리 소속이라 행정부형이에요, 여러분들. 뭐란다? 행정부형. 그러고 그 밑에 여러분들 아까 본질적 옴부즈만 제도는 헌법기관이라 그랬지? 근데 한국은 헌법서 지위가 명시가 안 돼. 그냥 법률에 따라서 설치로 끝나. 그래서 법률상의 기관이야. 또 아까 여러분들 본질은 신청과 직권적 조사가 다 가능하지. 근데 한국은 신청적 조사만 인정이 돼. 아까 행정부형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것은 어디하고의 차이점?
본질적 ombudsman 제도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형태는 국수에서 가지고 가야 되겠고, 하나 더 여러분들 그 개념의 두 번째 줄 끝에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칠 시민고청 처리위원회가 별도로 여러분들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고청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국민고청 처리위원회는 전체 국민의 고청을 처리하는 거고, 시민고청 처리위원회는 각 시에 있는, 자 여기 보자, 인천광역시 여러분들 주민 아냐? 그럼 광역시 주민을 줄여서 뭐라 그래? 광역시에 살고 있는 주민, 시민 그러는 거예요. 시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천시와 여러분의 관계는 시와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 시와 시민과의 관계야. 그럼 오늘날은 여기 보자, 국민이란 말을 많이 쓸까? 시민이란 말을 많이 쓸까? 요새 잘 생각해봐. 요새 시민이란 말도 많이 써. 국민이란 말이 자꾸 뒤로 빠져. 아마 민주시민교육 그런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들어봤지? 요새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육청이라든가 별도로 이제 교육 그런 걸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게 민주시민교육이야. 그 시민의식 그러는데, 시민의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안 많아? 양보하는 게 없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양보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양보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 양보하는 게야. 내가 주인이라. 근데 사람들 그 의식을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타심,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 동일한 걸 주고받거든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뭘 하면은 그 사람도 여러분들 위해서 뭘 하나 해줘 안 해줘.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 살아가는 공생적 관계. 인간은 여러분들 동물과는 틀리 그런 공생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게 일반 동물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UFO에 외계인이 있는가 없는가 같아? 외계인 목격은 여러분들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UFO라든가 외계인 그 시리즈 그런 거, 유튜브를 들어가면 그게 나와. 가끔 가서 보고 그러는데, 외계인에 관한 얘기는 90%가 다 미안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여러분들, 진짜, 야, 이건 좀 맞다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진짜 맞다 하는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 전 쫙 끼치더라고요. 다음번에 얘기해 줄게. 다음번에. 진도 나와야 되니까.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거 여러분들, 법률상의 기관 신청적 조사 행정부용 얘기했고,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시민고청 처리가 있다. 그렇게만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알았습니까? 자, 그럼 봤으면 다시 656페이지에 쌍가로 2번에. 자, 지금까지 한 것은 외부 통제 봤어요. 그런데 내부 통제. 656 내부 통제. 자, 내부 통제도 내부적 공식이 있고 내부적 비공식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656페이지 쌍가로 2번이야. 자, 내부적 공식적 통제는 여러분들 외우지 마시고 행정수반 대통령에 의한 통제. 엘리트를 얘기할 때는 국무총리라든가 단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장관에 의한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구, 제도, 절차, 조정기구, 정책기획, 관리통제 보지 마시고, 자, 교차, 기능조직 나온 거 봐봐.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서 관리 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 조직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거기다 저거는 화살표 놓고, 저거 보자. 총무과, 감사원. 지금 656페이지 쌍가로 2번에 시업번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일어났잖아. 화살표 놓고 내가 각 부처에 있는 총무과, 이 총무과를 행정지원실 지원팀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요, 오늘날은.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뭘 얘기했어요? 감사원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이걸 교차 기능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조직 인사 재무에 관한 관리적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나와. 물론 감사원 자체를 얘기했던 조직 인사 재무에 관한 감사 기능을 담당해야 하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다 교차 기능 조직인데, 선생님 보세요. 니들 여러분들 그 총무과 그런 거 뭐 하는지 잘 모르지. 총무과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총무과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격리팀, 인사팀, 조달팀 그게 다 있어. 그게 다 있어. 그럼 그 인사팀은 바로 뭐야? 인사. 인사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뭐나 재무를 얘기하는 여러분 뭐야? 경리팀. 그리고 관리팀은 뭐예요? 여러분 조직관리, 조직. 이걸 다 총무과에서 관장한다고. 총무과에서 여러분들 거기서 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사 발령도 내고, 돈 수납하고 회계장부 작성처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 의한 통제를 교차 기능 조직에 의한 통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만 이해해 두세요. 자, 이번에 내부적 공식적 통제. 자,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기업분의 관료제의 대표성이란 말로 왔는데 화살표 놓고 대표 관료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대표 관료제. 다시 기업분의 관료제의 대표성을 뭐라 한다? 대표 관료제. 대표 관료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 기능적 책임은 기억나?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이니까 내부 통제지 스스로. 비공식 조직 공직 윤리가 나왔고 아까 공직 윤리는 가장 바람직한 자율적인 통제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질문 나오는 게 선생님 그 관료제의 대표성 대표 관료제는 뭡니까? 자, 그에 들어보세요. 적지 마시고 뒤에 나오니까. 이건 쉽게 공식 할당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국민 가운데 장애인이 10%야. 그럼 10%만큼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주는 게야. 그러면 장애인을 대표해서 정책을 만드는 관료가 돼야 안 돼. 그게 대표 관료제예요. 농민 전체 국민 가운데 20%다. 그럼 20%만큼 농민들한테 공직, 공무원 시켜주는 게야. 그러면 여러분들, 자, 뭡니까? 농민을 위해서 정책 만드는 공무원 돼야 안 돼. 이게 대표 관료제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요즘 대표 관료제가 왜 비공식입니까? 공식 할당제인데, 이렇게 질문 나와야 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농민에서 20% 배정해주고, 그럼 20% 배정은 어떤 법규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법규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으로 봐, 이상하잖아. 이걸 왜 비공식으로 집어넣고 있냐면은, 내가 농민을 대표해서 관료가 됐어. 그럼 여러분, 농민의 정책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농민의 정책을 만들 때는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하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농민 되고 난 다음에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내가 농민 출신이라 대표 관료제에 의해서 공무원이 됐어. 그럼 농민의 정책 만드는 관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딱 되고 난 다음에 끝이야. 그리고 과거에 농민이었던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보통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행태에 젖어, 여러분들. 뭐, 시간 대신 근무 대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돈 처먹을까 궁리하고 있고, 화천 대유 사건처럼 여러분들 터지면 공무원들, 관련 공무원들 있을 까 없을까? 분명히 있겠죠, 여러분들. 그치? 그럼 여러분들, 대표 관료제에서는 취지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직을 주고 그들을 대표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만든 건데, 이것은 대표하는 관료의 내면적 자율적 의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관료제는 관료의 내면적 자율적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비공식 형태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대표 관료제는 공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비공식이 아니라고. 아니,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656페이지 날개. 자,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행정통제의 방향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것도 출제에 나와. 외부 통제에서부터 스스로 의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고, 소극에서부터 적극. 소극은 뭐야? 자기만을 다루는 거고, 적극은 부자기 자기를 다 다루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후에서부터 사전으로. 일시는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걸 얘기해. 일시는 딱 한 번만.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계속 독청대로. 공식에서부터 비공식 통제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행정투의 방향까지도 명정위에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체계, 행정통제의 기본적인 틀들은 다 학습을 했고,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뭡니까? 대표 관료제 파트부터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